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까요? 속이 불편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나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나요? 이 질문들의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우리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이겨내는 힘을 뜻합니다. 구내염과 감기 같은 흔한 증상부터 위험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병의 1차 원인은 모두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항원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면역력은 모든 병의 첫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족력과 체질에 대한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면역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몸의 환경이므로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환경을 똑똑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몸은 더 나은 면역력을 가진 튼튼한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떠한 항원의 침입에도 얼마든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아는 면역의 원리부터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당장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책 완전 면역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2019년 이후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의 증가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2배 증가했습니다.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리하며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인산 나트륨이 대표적입니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물을 탱탱하게 변신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첨가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 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산도 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햄이나 소시지, 치킨 같은 육가공품, 각종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요제품, 사탕 등 웬만한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산도 조절제가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첨가물을 계속 먹게 되면 혈액과 유전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급성출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은 많이 섭취하면 칼슘 문제로 동맥경화나 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인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미 많이 흡수되면 칼슘을 빼내 체액 균형을 맞춥니다. 칼슘은 뼈 합성과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위험하듯인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와 함께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친숙한 모습에 발암물질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미세한 양의 화학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영국 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공된 고기나 붉은 고기를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암이 8,800건 더 적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암 전문가 윌리엄 리즌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년에서 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으로는 70ppm 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몸속 구석구석에 쌓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적혈구에 작용하여 헤모글로빈을 파괴합니다. 당장의 호흡 곤란이 오는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즌스키 박사는 당시 1,000명이 암으로 숨지는데 그 중에는 아질산 나트륨의 희생자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 후 유가 공회사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문제 물질이 발표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첨가물이 연구되어 발암 물질이 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첨가물 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누군가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첨가물은 내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지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많은 배달 음식들이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라는 고통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첫째, 산도 조절제 인산염은 뼈와 근육의 이상을 일으킵니다. 둘째, 안전 섭취량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셋째, 다양한 첨가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몸에 쌓인 독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요인은 음식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보면 최종당화 산물과 정제당이 많이 쌓이는 식사를 합니다. 최종당화 산물은 당이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혈액 속의 당은 단백질과 지질 구조에 잘 달라붙어 구조를 변성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쌓이면서 노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잘 터지는 동맥경화를 발생시킵니다. 뇌세포에 쌓이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 비만, 관절염, 백내장, 피부의 기미와 주근깨 등도 최종 당화산물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매일 먹는 밥, 빵, 면류가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매우 불편한 식사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 영양소, 섬유질 등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수렵채집 시절의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책 질병의 탄생에 따르면 만성질환과 질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농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1만 년 전의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들보다 키도 10cm가량 더 컸고 질병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렵채집 생활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탄수화물은 곡식보다 과일에서 얻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 스위치가 꺼집니다. 밥, 빵, 면류와 같은 음식에는 섬유질이 중요한 영양소로서 결핍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부족은 변비를 비롯한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섬유질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핍되면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에 사는 세균과 그 생태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개체수도 적고 유전자도 부족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생태계는 또 다른 우주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는 약 37조 개이지만 장내 미생물은 그보다 100배가 넘는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올루프 페데르센이 이끄는 연구팀은 300명의 소아관에서 채취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대상으로 세균들의 유전자 개수를 비교한 결과 유전자 개수가 적은 지원자가 많은 지원자보다 비만, 염증, 대사 문제가 더 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신진대사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식사로부터 결핍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생산합니다. 또한 면역작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면역세포를 도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도록 교육합니다. 미생물은 항균 물질을 분비하여 위험한 미생물을 쫓아냅니다. 예를 들면 섬유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가 고픈 세균들이 아무거나 먹다가 소화관 점액층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액층 바로 아래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과한 면역작용을 일으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과 같은 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생사를 주관합니다. 미국 마즈마니안 박사팀은 박테리아에게 면역세포 중 하나인 조절 T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주시험에서 조절 T세포가 특정 박테리아가 없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불완전하다면 면역계도 불완전해집니다. 박테리아는 장점막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거쳐서 조절 T세포에게도 전쟁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박사팀은 DNA 안에 성장세포에 대한 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DNA와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가 함께 어우러진 초유기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루는 유전자의 양보다 오히려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 미생물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항생제에 의해 끔찍하게 무너집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 상태가 거의 무균 상태로 초기화되며 균이 다시 장 안에 가득 채워지기까지 약 90일이 걸립니다. 만약 90일 동안 문제가 되는 균이 들어온다면 모든 군인이 외박을 나간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강한 세균이 문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말 한 보고서에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로 인해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때문에 매년 1천만 명이 사망하며 암 사망자 수는 8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 집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릅니다.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첫째, 최종 당화 산물이 독소가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는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요?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최후의 활동기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주는 70대 건강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의 시대입니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춥니다. 늙을수록 고기를 먹어줘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입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입니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양인의 경우이고 동양인의 경우는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습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긴 노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80대 이후에도 뇌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70대 때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도 중요해집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납니다. 늦는 행위는 노화를 재촉합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의 IQ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고작 80에서 120 정도의 사이의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50m 달리기를 해도 빠른 아이가 6에서 7초 느린 아이라고 해도 15초면 달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능력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좀 다르다. 80세에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아울러 노벨상을 받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입니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집니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확실히 다양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는 확실히 70대입니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대의 긴 습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평생 일을 해서 지쳐 있으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모든 활동을 멈춰버리니 당연히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40대부터입니다. 퇴직 후에 일해야 늙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을 생각하지 말고 현역이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찾고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최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건강한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습관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으면 건강한 고령자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무식한 보도가 고령 운전을 완전히 위험한 것으로 보도하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고 건수의 실제 통계를 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낸 연령은 16에서 19세이고 그 다음으로 20에서 24세입니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이나 마트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는 뇌 속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전두엽은 40세부터 위축이 시작됩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선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일부러 외출하고 남성의 경우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행동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 동호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지인과 토론하는 것도 젊게 만듭니다. SNS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합시다. 초중 걷기 운동이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소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입니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까요? 속이 불편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나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나요? 이 질문들의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우리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이겨내는 힘을 뜻합니다. 구내염과 감기 같은 흔한 증상부터 위험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병의 1차 원인은 모두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항원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면역력은 모든 병의 첫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족력과 체질에 대한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면역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몸의 환경이므로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환경을 똑똑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몸은 더 나은 면역력을 가진 튼튼한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떠한 항원의 침입에도 얼마든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아는 면역의 원리부터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당장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책 완전 면역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2019년 이후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의 증가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2배 증가했습니다.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리하며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폴리인산 나트륨이 대표적입니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물을 탱탱하게 변신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첨가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 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산도 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햄이나 소시지, 치킨 같은 육가공품, 각종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요제품, 사탕 등 웬만한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산도 조절제가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첨가물을 계속 먹게 되면 혈액과 유전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급성출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은 많이 섭취하면 칼슘 문제로 동맥경화나 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과 인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미 많이 흡수되면 칼슘을 빼내 체액 균형을 맞춥니다. 칼슘은 뼈 합성과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위험하듯인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와 함께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친숙한 모습에 발암물질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미세한 양의 화학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영국 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공된 고기나 붉은 고기를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암이 8,800건 더 적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암 전문가 윌리엄 리즌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년에서 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으로는 70ppm 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몸속 구석구석에 쌓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적혈구에 작용하여 헤모글로빈을 파괴합니다. 당장의 호흡 곤란이 오는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즌스키 박사는 당시 1,000명이 암으로 숨지는데 그 중에는 아질산 나트륨의 희생자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 후 유가공회사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문제 물질이 발표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첨가물이 연구되어 발암물질이 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첨가물 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누군가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첨가물은 내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지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많은 배달음식들이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라는 고통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첫째, 산도 조절제 인산염은 뼈와 근육의 이상을 일으킵니다. 둘째, 안전 섭취량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셋째, 다양한 첨가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몸에 쌓인 독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요인은 음식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보면 최종당화 산물과 정제당이 많이 쌓이는 식사를 합니다. 최종당화 산물은 당이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혈액 속의 당은 단백질과 지질 구조에 잘 달라붙어 구조를 변성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쌓이면서 노화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잘 터지는 동맥경화를 발생시킵니다. 뇌세포에 쌓이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 비만, 관절염, 백내장, 피부의 기미와 주근깨 등도 최종 당화산물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매일 먹는 밥, 빵, 면류가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매우 불편한 식사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 영양소, 섬유질 등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수렵채집 시절의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책 질병의 탄생에 따르면 만성질환과 질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농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1만 년 전의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들보다 키도 10cm가량 더 컸고 질병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렵채집 생활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탄수화물은 곡식보다 과일에서 얻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 스위치가 꺼집니다. 밥, 빵, 면류와 같은 음식에는 섬유질이 중요한 영양소로서 결핍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부족은 변비를 비롯한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섬유질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핍되면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에 사는 세균과 그 생태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개체수도 적고 유전자도 부족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생태계는 또 다른 우주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는 약 37조 개이지만 장내 미생물은 그보다 100배가 넘는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올루프 페데르센이 이끄는 연구팀은 300명의 소아관에서 채취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대상으로 세균들의 유전자 개수를 비교한 결과 유전자 개수가 적은 지원자가 많은 지원자보다 비만, 염증, 대사 문제가 더 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신진대사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식사로부터 결핍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생산합니다. 또한 면역작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면역세포를 도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도록 교육합니다. 미생물은 항균 물질을 분비하여 위험한 미생물을 쫓아냅니다. 예를 들면 섬유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가 고픈 세균들이 아무거나 먹다가 소화관 점액층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액층 바로 아래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과한 면역작용을 일으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과 같은 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생사를 주관합니다. 미국 마즈마니안 박사팀은 박테리아에게 면역세포 중 하나인 조절 T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주시험에서 조절 T세포가 특정 박테리아가 없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불완전하다면 면역계도 불완전해집니다. 박테리아는 장점막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거쳐서 조절 T세포에게도 전쟁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박사팀은 DNA 안에 성장세포에 대한 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DNA와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가 함께 어우러진 초유기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루는 유전자의 양보다 오히려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
미생물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마이크로바이옴은 항생제에 의해 끔찍하게 무너집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 상태가 거의 무균 상태로 초기화되며 균이 다시 장 안에 가득 채워지기까지 약 90일이 걸립니다. 만약 90일 동안 문제가 되는 균이 들어온다면 모든 군인이 외박을 나간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강한 세균이 문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말 한 보고서에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로 인해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때문에 매년 1천만 명이 사망하며 암 사망자 수는 8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 집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릅니다.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첫째, 최종 당화 산물이 독소가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는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요?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최후의 활동기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주는 70대 건강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의 시대입니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춥니다. 늙을수록 고기를 먹어줘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입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입니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양인의 경우이고 동양인의 경우는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습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긴 노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80대 이후에도 뇌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70대 때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도 중요해집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납니다. 늦는 행위는 노화를 재촉합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의 IQ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고작 80에서 120 정도의 사이의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50m 달리기를 해도 빠른 아이가 6에서 7초 느린 아이라고 해도 15초면 달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능력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좀 다르다. 80세에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아울러 노벨상을 받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입니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집니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확실히 다양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는 확실히 70대입니다. 즉,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대의 긴 습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평생 일을 해서 지쳐 있으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모든 활동을 멈춰버리니 당연히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40대부터입니다. 퇴직 후에 일해야 늙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을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찾고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최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건강한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습관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으면 건강한 고령자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무식한 보도가 고령 운전을 완전히 위험한 것으로 보도하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고 건수의 실제 통계를 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낸 연령은 16에서 19세이고 그 다음으로 20에서 24세입니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이나 마트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는 뇌 속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전두엽은 40세부터 위축이 시작됩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선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일부러 외출하고 남성의 경우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행동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 동호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지인과 토론하는 것도 젊게 만듭니다. SNS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합시다. 초중 걷기 운동이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소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입니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